당신이 강민준 중사죠? 태권도 실력이 뛰어나다고 들었어요. 제시카가 민준을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침묵했어요. 대답 안 하시나요? 아니면 영어를 못 알아듣나? 제시카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조롱하는 미소였죠. 좋아요. 제안 하나 할게요. 그녀가 뒤를 돌아 마이크를 가리켰습니다. 마이크와 맞붙어 보세요. 태권도가 정말 실전에 쓸모 있는지 증명해 보시죠.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한국 특전사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미군들은 킥킥거리며 웃었죠. 겁나시나요? 그럼 됐어요. 동양 무술이 그 정도라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 순간 민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스쳐 지나갔죠. 조건이 있습니다. 민준이 입을 열었어요. 민준은 무슨 조건을 걸었을까요? 그리고 민준은 과연 자신보다 12cm 크고 30kg 무거운 상대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 결과와 이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들어주시고, 이 이야기가 당신의 잠들어 있던 감정을 깨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024년 9월 경기도 이천의 707 특수임무대대 훈련장. 아침 햇살이 콘크리트 벽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민준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아시아 태평양 연합군 특수부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날이었으니까요. 강민준 중사는 훈련장 한쪽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178cm의 탄탄한 체격, 날카로운 눈빛.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의 몸은 10년 넘게 단련된 무기였어요. 강 중사, 준비됐나? 김대위가 다가왔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대위님. 짧은 대답. 그게 민준의 스타일이었죠.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태권도 사단의 실력을 가졌지만 그걸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준은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태권도 사범이었거든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수련했죠. 발차기 1000번, 주먹 지르기 1000번.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미군 애들이 곧 도착한다고 하네. 꽤 거만하다던데. 김대위의 말에 민준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상관없었어요. 실력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요. 오전 10시 검은색 SUV 세대가 훈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미군들을 보자 한국 특전사들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맨 앞에 선 여성이 시선을 끌었습니다. 금발의 긴 머리를 뒤로 묶은 그녀. 제시카 톰슨 대위였죠. 175cm의 늘씬한 몸매, 파란 눈.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 옆에는 거대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마이크 해리슨 상사. 190cm에 110kg의 근육질 몸. UFC 선수 같은 체격이었죠. Welcome to Korea. 김대위가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제시카는 차갑게 웃었어요. 훈련장이 생각보다 작네요.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민준은 조용히 그들을 관찰했어요. 제시카의 움직임, 마이크의 자세, 모든 걸 머릿속에 입력했죠. 오후가 되자 한국 전통무술 시연회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특전사들이 태권도, 합기도, 특공무술을 선보였어요. 멋진 발차기, 화려한 품새, 관중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죠. 하지만 제시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무슨 쓸모가 있죠? 실전에서는 이런 춤 같은 동작 쓸 시간도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민준의 주먹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마이크가 큰 소리로 웃었어요. 제시카, 말이 맞아. 진짜 파이팅은 MMA지. 이런 전통무술은 구시대 유물이야. 그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팔뚝에 굵은 근육이 드러났어요. 내가 진짜 파이터가
뭔지 보여주지. 민준의 가슴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죠. 자존심이었습니다. 제시카가 천천히 민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파란 눈이 민준을 훑어봤어요. 당신이 강민준 중사죠? 태권도 실력이 뛰어나다고 들었어요. 민준은 침묵했습니다. 대답 안 하시나요? 아니면 영어를 못 알아듣나? 제시카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조롱하는 미소였죠. 좋아요. 제안 하나 할게요. 그녀가 뒤를 돌아 마이크를 가리켰습니다. 마이크와 맞붙어 보세요. MMA 규칙으로요. 태권도가 정말 실전에 쓸모 있는지 증명해 보시죠.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한국 특전사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미군들은 킥킥거리며 웃었죠. 체급 차이가 너무 나는데. 누군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맞았어요. 마이크는 민준보다 12cm 크고 30kg 무거웠으니까요. 제시카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민준의 코를 스쳤어요. 겁나시나요? 그럼 됐어요. 동양 무술이 그 정도라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 순간 민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스쳐 지나갔죠. 조건이 있습니다. 민준이 입을 열었어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시카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조건이요? 이기면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한국 무술을 모욕한 것에 대해서요. 제시카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좋아요. 대신 당신이 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녀가 마이크를 쳐다봤어요. 마이크가 씩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지면 우리 앞에서 무릎 꿇어. 그리고 미국 특수부대가 최고라고 인정해.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결이 아니었어요. 한국군과 미군의 자존심 싸움이 된 거죠. 민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민준아, 진짜 강한 사람은 싸우지 않아도 이기는 법이란다. 하지만 꼭 싸워야 할 때가 있어. 명예를 지켜야 할 때 말이야.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단 2글자. 하지만 그 안에는 1000마디 말보다 무거운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제시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여기서 봐요. 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전통적인 한국식 인사였죠. 태권도의 진정한 위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민준은 돌아섰어요. 하지만 그의 등 뒤에서 마이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일 병원 침대 예약해도 필요할 거야. 민준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어요. 더 단단하고 확고한 걸음으로. 그날 밤 민준은 혼자 도장에 있었습니다. 쿵쿵 샌드백을 차는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어요. 땀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죠. 민준은 10살 때를 떠올렸습니다. 처음 태권도를 배우던 날 아버지가 말했었죠. 태권도는 단순한 격투기가 아니야. 정신과 육체를 하나로 만드는 수련이란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쿵! 강력한 돌려차기가 샌드백을 흔들었어요. 민준은 마이크의 체격을 분석했습니다. 힘은 강하지만 무게중심이 높아요. 스피드는 자신이 앞설 거예요. 문제는 그라운드 기술이었죠. MMA 선수들은 레슬링과 주짓수에 능했으니까요. 거리를 유지해야 해. 근접전은 피하고 전략을 세우며 민준은 계속 연습했습니다. 발차기, 스텝, 방어 동작. 모든 움직임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민준은 도장을 나섰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거예요. 한국 무술의 명예가 자신의 어깨에 달려 있었죠.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숙소로 향했어요. 내일을 위해 쉬어야 했으니까요. 멀리서 미군 숙소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안 어딘가에 제시카와 마이크가 있겠죠.
그들도 내일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민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우리 무술의 진짜 힘을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이었죠.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일 운명의 날이 밝아올 거예요. 오후 3시 훈련장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이 큰 원을 그리며 둘러섰어요. 가운데 임시로 만든 격투장. 푸른 매트가 깔려 있었죠. 민주는 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얀 도복이 햇빛에 빛났어요. 검은 띠가 그의 허리를 단단히 감쌌죠. 그는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아버지, 힘을 주세요. 반대편에서 마이크가 나타났어요. 검은 반바지와 MMA 글러브. 그의 근육이 기름을 바른 것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준비됐나, 꼬마야? 마이크가 비웃으며 물었어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격투장 안으로 들어갔죠. 제시카가 심판 역할을 맡았어요. 그녀의 파란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3라운드, 각 5분. MMA 규칙을 따릅니다. 준비됐나요?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작. 마이크가 돌진했습니다. 거대한 곰처럼 달려왔어요. 민주는 재빠르게 옆으로 피했습니다. 마이크의 주먹이 공기를 갈랐죠. 도망만 칠 거야? 마이크가 소리쳤어요. 다시 돌진. 이번엔 태클을 시도했습니다. 쿵. 두 사람이 부딪혔어요. 민준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마이크가 위에서 누르기 시작했죠. 이제 끝이야. 마이크의 주먹이 비처럼 쏟아졌어요. 민주는 팔로 막으며 버텼습니다. 관중들의 함성이 들려왔죠. 일어나, 강중사. 한국군들의 응원 소리였어요. 민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엉덩이를 들어 올렸어요. 브리지 동작이었죠. 마이크의 균형이 흔들렸습니다. 휙. 민준이 몸을 뒤집으며 빠져나왔어요. 다시 일어섰습니다. 1라운드 종료. 민준의 얼굴에 멍이 들었어요. 입술에서 피가 흘렀죠. 하지만 그의 눈은 살아있었습니다. 괜찮나? 김대위가 물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2라운드가 시작됐어요. 이번엔 민준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빠른 스텝으로 거리를 조절했죠. 마이크가 다가오려 하자. 탁. 민준의 앞차기가 마이크의 복부를 가격했어요. 마이크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탁, 탁. 연속 돌려차기. 마이크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정확히 노렸어요. 이런. 마이크가 당황했습니다. 민준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어요. 민준은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들어오면 차고 빠지고 다시 차고. 전통 태권도의 보법이었죠. 천년을 이어온 기술이었어요. 마이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가 끓어올랐죠. 가만히 서 그가 무작정 돌진했어요. 민준은 기다렸습니다. 타이밍을 재고 있었죠. 3, 2, 1. 휙. 민준이 몸을 낮추며 회전했어요. 그리고 쾅. 민준의 뒤우려차기가 완벽하게 들어갔습니다. 발 뒤꿈치가 마이크의 관자놀이를 정확히 가격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마이크의 눈이 흐려졌어요. 거대한 몸이 흔들렸죠. 그리고 쿵.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침묵. 모두가 숨을 멈췄어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죠. 제시카가 달려와 마이크를 확인했습니다. 1, 2, 3점.
마이크가 일어나려 했지만 다시 쓰러졌어요. 8, 9, 10. 끝. 제시카의 선언과 함께 한국군 진영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태권도, 민주는 조용히 서 있었어요. 거친 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봤죠. 아버지가 보고 계실까요?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의무실에서 마이크가 깨어났습니다. 제시카가 옆에 있었어요. 제시카, 조용히 해요. 뇌진탕이에요. 제시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마이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 놈을 죽여버릴 거야. 그만해요, 마이크. 제시카가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에 실망이 가득했어요. 당신이 졌어요. 깨끗이 인정해요. 밖에서 민주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얼음찜질을 하고 있었죠. 이겼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싸움은 좋아하지 않았으니까요. 강 중사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시카였어요. 민준이 돌아봤습니다. 제시카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차가움이 사라지고 뭔가 복잡한 감정이 보였죠. 약속대로 사과를 하러 왔어요. 제시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약속은 약속이었어요. 죄송합니다. 한국 무술을 무시한 것에 대해 사과드려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제시카가 돌아서려다 멈췄어요. 어떻게 한 거예요? 마이크는 프로급이었는데 민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태권도는 단순한 격투기가 아니에요. 정신과 기술이 하나가 되는 수련이죠. 제시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뭔가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움직였어요. 밤 10시. 똑똑. 민준의 숙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제시카가 서 있었습니다. 평상복 차림이었어요. 군복을 벗으니 평범한 여성처럼 보였죠. 들어가도 될까요? 민준이 놀랐지만 비켜섰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제시카가 망설였어요. 그리고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내기에서 진 대가예요. 민준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오늘 밤 당신과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제시카.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건 이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알아요. 제시카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냥 얘기나 해요. 궁금한 게 많거든요. 민준이 차를 끓였습니다. 한국 전통차였어요. 제시카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죠. 따뜻하네요. 몸에 좋아요. 멍든 데도 도움이 되고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왜 특수부대에 들어왔어요? 제시카가 먼저 물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요. 아버지도 군인이셨거든요. 나도 비슷해요. 아버지가 해병대 장군이었어요. 제시카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항상 완벽해야 했어요.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죠. 약한 모습을 보이면 실망하셨어요. 민준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해져야 했어요. 감정을 숨기고 차갑게 굴고 그게 제 방어막이었죠. 제시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주는 차를 더 따라주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민준이 말했어요. 아버지는 제게 늘 말씀하셨죠. 진정한 강함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지만
가끔은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웠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눈빛이었어요. 오늘 당신을 보고 깨달았어요. 제시카가 속삭였습니다. 진짜 강함이 뭔지. 당신은 이기고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마이크를 모욕하지도 않았고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싸움에서 이기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왜 싸우는가죠. 밤은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했어요. 어린 시절, 꿈, 두려움.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죠. 새벽 2시. 제시카가 일어섰습니다. 가봐야겠어요. 문 앞에서 그녀가 돌아봤어요. 고마워요. 오늘 밤 잊지 못할 거예요. 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제시카가 떠난 후 민준은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뭔가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실이 연결된 것 같았죠. 운명의 실이었을까요? 민준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침 6시 브리핑룸에 한국군과 미군이 모였어요. 대령이 앞에 섰습니다. 오늘부터 합동대 테러 훈련을 시작한다. 실전과 똑같이 진행될 것이다. 스크린에 복잡한 건물 도면이 나타났어요. 5층짜리 건물, 미로 같은 구조였죠. 인질 20명이 테러리스트에게 잡혀 있다는 상황이다. 제한 시간은 30분. 대령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강민준 중사와 제시카 톰슨 대위. 두 사람이 공동팀장을 맡는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마이크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민준과 제시카가 일어섰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제시카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전실에서 두 사람은 지도를 펼쳤어요. 동쪽 입구로 침투하는 게 어때요? 제시카가 제안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뻔해요. 서쪽 비상구가 낫겠어요. 하지만 거기는 좁아서. 그래서 더 좋아요. 저기 예상 못할 거예요.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짰습니다. 동양적 직관과 서양적 논리가 만났어요. 완벽한 조화였죠. 1팀은 제가 이끌고 옥상으로 올라갈게요. 민준이 펜으로 경로를 그렸습니다. 2팀은 제가 맡아서 지하부터 올라오죠. 제시카가 덧붙였어요. 동시에 움직여서 3층에서 만나요. 좋아요. 두 사람이 주먹을 마주쳤습니다. 그 모습을 문 밖에서 마이크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 질투의 불꽃이 타올랐죠. 오후 2시 훈련 시작. 민준은 로프를 타고 건물 벽을 올랐습니다. 발소리 하나 없이 그림자처럼 움직였어요. 알파팀 옥상 도착. 무전기에서 제시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라보팀 지하 진입 완료. 두 팀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탕, 탕. 페인트탄이 날아왔습니다. 적 역할을 하는 교관들이었죠. 민준은 벽에 몸을 붙였어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어요. 3, 2, 1, 휙. 순간적으로 뛰어나와 상대를 제압했습니다. 태권도의 급소 공격이었어요. 소리 없이 쓰러뜨렸죠. 4층 클리어. 한편 제시카는 정밀한 사격으로 적을 제거했어요. 총구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2층 클리어. 15분이 지났어요. 두 팀이 3층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인질이 없어요. 한국군 병사가 외쳤어요. 제시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보가 잘못됐나? 민준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때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민준이 벽을 가리켰습니다. 숨겨진 방이 있었어요. 가짜 벽이에요. 두 사람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제시카가 엄호하고 민준이 문을 열었어요. 안에 인질들이 있었습니다. 5분 남았어요. 제시카가 소리쳤어요. 두 사람은 완벽한 호흡으로 인질을 대피시켰습니다. 민준이 앞장서고 제시카가 뒤를 지켰어요. 이동, 이동. 마지막 인질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B 종료 신호가 울렸습니다. 29분 50초. 아슬아슬한 성공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에 땀이 흘렀지만 눈은 빛나고 있었어요. 잘했어요.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민준이 미소 지었어요. 당신도요. 그들은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손바닥이 마주치는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식당에서 마이크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맥주를 마시며 제시카와 민준을 노려봤어요. 두 사람은 다른 팀원들과 함께 웃고 있었죠. 제시카가 민준에게 뭔가 말하자 민준이 웃었습니다. 탁! 마이크가 맥주잔을 내려놨어요. 너무 세게 쳐서 맥주가 흘렀죠. 마이크, 괜찮아? 동료가 물었습니다. 마이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를 갈았죠. 저 놈이 내 여자를 빼앗아갔어. 마이크의 마음속에서 증오가 끓어올랐습니다. 밤이 되자 마이크는 훈련 장비실로 갔어요. 내일 있을 로프 하강 훈련 준비를 확인하는 척했죠. 그는 민준이 쓸 로프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어요. 로프의 안쪽을 살짝 그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무게가 실리면 끊어질 거예요. 미안하게 됐네. 강민준. 마이크가 사악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50m 높이의 훈련탑 앞에 모두가 모였어요. 로프 하강 훈련을 시작한다. 교관이 외쳤습니다. 민준이 장비를 착용했어요. 헬멧, 장갑, 그리고 로프. 아무것도 이상해 보이지 않았죠. 강 중사, 먼저 시작. 민준이 탑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높이 올라갈수록 바람이 거세졌죠. 40m 지점. 민준이 로프를 잡고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뚝 로프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안 돼. 제시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준의 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순간 시간이 느리게 흘렀죠. 모두가 공포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은 본능적으로 탑의 철골을 잡으려 했어요. 손끝이 스쳤지만 놓쳤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때였어요. 제시카가 뛰었습니다. 그녀는 예비 로프를 잡고 탑으로 올라갔어요. 믿을 수 없는 속도였죠. 잡아. 제시카가 로프를 던졌습니다. 민준이 간신히 잡았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무게를 견디기엔 로프 하나로는 위험했습니다. 나요. 당신까지 위험해요. 민준이
소리쳤어요. 절대 안 놔. 제시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로프를 당겼어요. 다른 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안전망을 펼치고 추가 로프를 던졌어요. 간신히 두 사람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제시카가 민준을 꽉 안았어요. 바보, 죽을 뻔했잖아요. 민준도 그녀를 안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로프를 조사해봐. 김대위가 명령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로프가 일부러 잘린 흔적이 있었죠. 이건 사고가 아니야. 누군가 일부러. CCTV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마이크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장비실에서 로프를 만지는 장면이었죠. 체포해. 헌병들이 마이크를 둘러쌌습니다. 제시카, 이건 오해야. 마이크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제시카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당신을 몰랐어요, 마이크.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어요. 마이크가 끌려가면서 민준을 노려봤습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나타나서 모든 게 망가졌어.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봤죠. 그날 밤 제시카가 민준을 찾아왔습니다. 미안해요. 마이크 때문에.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오히려 고마워요. 목숨을 걸고 구해줘서. 제시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을 잃을 수 없었어요. 깨달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두 사람은 오래도록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이 필요 없었죠. 마음이 통하고 있었으니까요. 별이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신뢰는 더욱 깊어졌어요. 질투의 그림자를 넘어서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마이크가 체포된 다음 날, 민주는 사령관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시카도 옆에 있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죠. 들어와. 안으로 들어가자 한국군 사령관과 미군 지휘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마이크 해리슨 상사 사건을 조사했다. 미군 지휘관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시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우리는 군인이다. 개인적 감정이 임무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한국군 사령관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예방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겠다. 미군 지휘관이 일어섰어요. 제시카 톰슨 대위는 즉시 본국으로 복귀한다. 강민준 중사와의 모든 접촉을 금지한다. 쾅.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은 숨이 막혔습니다. 제시카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군인답게 참았어요. 알겠습니다. 제시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죠. 언제 떠나요? 민준이 겨우 물었습니다. 내일 아침 6시 비행기예요. 제시카가 고개를 숙였어요. 금발 머리가 얼굴을 가렸죠. 미안해요. 나 때문에. 아니에요. 민준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을 만난 것도, 마음을 연 것도. 제시카가 고개를 들었어요. 파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민주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상부의 명령을 어기는 거였지만 그녀를 그냥 보낼 수 없었어요. 출국장 앞에서 제시카를 찾았습니다. 군복 대신 평상복을 입은 그녀, 더 여려 보였어요. 민준. 제시카가 놀란 눈으로 그를 봤습니다. 어떻게? 그냥 갈 수 없었어요. 민준이 다가갔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걸 가져가세요. 민준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안에는 은색 팔찌가 있었죠.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부적이에요. 찬 사람을 보호해 준다고 해요. 제시카가 팔찌를 손목에 찼습니다. 완벽하게 맞았어요. 고마워요. 평생 간직할게요. 방송이 나왔습니다. 탑승 시간이었어요. 제시카가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기다릴게요. 민준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얼마가 걸리든 다시 만날 때까지. 제시카가 그의 손을 꽉 쥐었어요. 나도요. 꼭 돌아올게요. 약속해요.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짧지만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제시카가 게이트로 들어갔습니다. 한 번 뒤돌아봤어요. 민주는 그 자리에 서서 손을 들었죠. 비행기가 이륙하는 걸 지켜본 후에야 민주는 공항을 떠났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혹독한 훈련에 몰두했어요. 새벽 4시 기상, 20km 구보, 300개 팔굽혀펴기. 몸을 혹사시켰죠. 왜냐고요? 생각할 시간을 없애기 위해서였어요. 제시카를 그리워할 시간을 지우기 위해서. 강 중사, 좋은 소식이 있네. 김대위가 다가왔습니다. 국제 특수부대 경연대회 한국 대표로 선발됐어. 민준의 눈이 빛났어요. 국제 대회라면 혹시 제시카도? 6개월 후 미국에서 열린다. 준비 잘하게. 민준은 더욱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사격, 근접 전투, 전술 훈련. 모든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한편 미국에서 제시카도 싸우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국에 보내달라고? 안 돼. 상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저는 톰슨 대위 이미 결정된 사항이야. 제시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뛰어난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했어요. 사격대회 1등, 전술 평가 최우수, 모든 기록을 갈아치웠죠. 그녀는 매일 밤 민준이 준 팔찌를 보며 다짐했어요. 기다려요. 꼭 돌아갈게요. 이메일로 서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금지됐지만 비밀 계정을 만들었어요. 오늘도 당신을 생각했어요. 민준. 나도요. 매일이 1년 같아요. 제시카.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것만으로도 버틸 힘이 됐어요. 6개월 후 미국 포트브레그 국제 특수부대 경연 대회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30개국에서 최정예 요원들이 모였어요. 민주는 한국 대표로 입장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죠. 개막식장을 둘러보던 그의 시선이 멈췄어요. 금발의 여성, 제시카였습니다. 그녀도 민준을 봤어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6개월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곧 시선을 돌렸어요. 아직은 조심해야 했으니까요.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사격, 전술 기동, 근접 전투, 장애물 코스. 민주는 모든 종목에서 놀라운 실력을 보였어요. 특히 근접 전투에서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러시아 스페츠나츠도, 영국 SAS도 그를 이기지 못했어요. 한국의 호랑이, 관중들이 환호했습니다. 제시카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더욱 사랑스러웠죠. 결승전, 민주는 프랑스 외인 부대 최강자와 맞붙었습니다. 치열한 접전이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 민준의 뒤우려차기가 승부를 결정했죠. 우승, 한국 강민준. 금메달이 그의 목에 걸렸습니다.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울려 퍼졌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민주는 조용히 건물 뒤편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제시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축하해요, 챔피언. 제시카가 미소 지었습니다. 제시카, 민준이 다가갔어요. 6개월 만에 재회였죠. 보고 싶었어요. 너무나. 나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이번엔 누구도 막을 수 없었어요. 팔찌 잘 차고 있네요. 민준이 그녀의 손목을 봤어요. 단 하루도 빼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를 이어주는 줄 같았거든요. 제시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다음 달에 한미 연합훈련이 있대요. 다시 한국에 갈 수 있어요. 민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이에요? 예. 이번엔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을 거예요.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이별의 아픔을 겪었지만 그것이 사랑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죠. 거리와 시간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해요. 민준이 속삭였어요. 처음으로 한 고백이었죠. 나도 사랑해요. 처음 만난 그날부터 제시카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가까워졌어요. 달빛 아래서 첫 키스를 나눴습니다. 내일은 또 떨어져야 하겠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서로를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2025년 3월 필리핀 마닐라. 긴급 뉴스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대규모 테러 발생. 국제학교 학생 200명 인질. 민주는 한국 특전사 본부에서 브리핑을 받고 있었어요. 스크린에 끔찍한 영상이 나타났죠. 무장 테러리스트들, 울고 있는 아이들. 한국 학생 15명도 포함되어 있다. 사령관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미국과 합동 작전을 펼친다. 강민준 중사, 준비해라.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실전이었습니다. 진짜 생과 사의 순간이었죠. 수송기 안. 민준은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만났네요. 제시카였어요. 미군 특수부대를 이끌고 왔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연인의 눈이 아닌 전사의 눈이었죠. 작전 지휘는 공동으로 한다. 미군 대령이 말했습니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는다. 아이들의 목숨이 달려있다. 민준과 제시카가 지도 앞에 섰어요. 건물은 5층, 테러리스트는 약 30명. 제시카가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켰습니다.
인질은 3층 강당에 모여 있어요. 민준이 덧붙였어요. 폭탄이 설치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심해야 해요. 두 사람은 정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전의 훈련이 빛을 발했어요. 완벽한 호흡이었죠. 새벽 3시 어둠을 틈타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민준이 이끄는 한국팀은 옥상으로, 제시카의 미국팀은 지하로 침투했어요. 조용히, 그림자처럼. 민준은 밧줄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테러리스트가 보였어요. 졸고 있었죠. 쨍. 유리를 깨고 들어갔습니다. 순식간에 제압 소리 하나 내지 않았어요. 한 번 구역 클리어. 무전기에 제시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번 구역도 클리어. 순조로웠어요. 너무 순조로워서 불안할 정도였죠. 그때였습니다. 따르릉. 갑자기 경보가 울렸어요. 함정이었습니다. 적이다. 공격받고 있다. 테러리스트들이 총을 쏘기 시작했어요. 탕, 탕, 탕. 총알이 빗발쳤습니다. 민주는 벽 뒤로 숨었어요. 인질이 위험해. 제시카가 외쳤습니다. 민준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가 주의를 끌게요. 그 사이에 인질을 구해요. 안 돼. 너무 위험해. 제시카의 목소리에 공포가 묻어났어요. 하지만 민주는 이미 뛰어나갔습니다. 여기다. 이쪽이야. 테러리스트들의 총구가 민준에게 향했어요. 총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팔에서 피가 흘렀어요. 그 순간 제시카 팀이 강당으로 돌입했습니다. 모두 엎드려. 섬광탄이 터졌어요. 테러리스트들이 비명을 질렀죠. 제시카의 정확한 사격. 하나, 둘, 셋. 적들이 쓰러졌습니다. 민준도 싸우고 있었어요. 태권도 발차기로 적의 총을 떨어뜨리고 주먹으로 제압했죠. 하지만 폭탄이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테러리스트 대장이 기폭 장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모두 죽어. 그가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민준이 날아올랐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어요. 공중에서 몸을 회전시켰죠. 완벽한 540도 돌려차기. 탁. 대장의 손에서 기폭 장치가 날아갔어요. 동시에 제시카의 총성. 탕. 대장이 쓰러졌습니다. 끝났어. 민준이 무릎을 꿇었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죠. 민준. 제시카가 달려왔습니다. 그를 안아 일으켰어요. 바보. 죽을 뻔했잖아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당신도, 인질들도 모두 구해야 했어요. 민준이 힘겹게 웃었어요. 인질들이 구출됐습니다. 아이들이 부모 품으로 돌아갔어요. 울음소리와 감사 인사가 뒤섞였죠. 영웅이야.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민준과 제시카는 서로만 바라봤어요. 살아있다는 것,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죠. 한 달 후 서울 대통령궁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미연합 특수부대 창설을 선언합니다. 양국 대통령이 악수를 나눴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초대 부대장은 강민준 소령과 제시카 톰슨 소령입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단상에 올랐어요. 새로운 계급장이 빛났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한강공원.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민준과 제시카가 함께 걸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아요. 제시카가 말했어요. 함께 부대를 이끌게 되다니.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민준, 제시카, 할 말이 있어요. 민준이 멈춰 섰어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민준이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 없인 살 수 없어요. 상자를 열었어요.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결혼해 주세요. 제시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네. 1000번이라도 네. 민준이 일어나 그녀를 안았습니다. 벚꽃잎이 두 사람 위로 떨어졌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해요. 아름다워요. 1년 후 한미연합 특수부대 창설 1주년 기념식. 민준과 제시카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결혼 반지가 빛나고 있었어요. 오늘로 우리 부대가 만들어진 지 1년입니다. 민준이 대원들 앞에서 말했어요. 국경을 넘어, 문화를 넘어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제시카가 이어받았습니다.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기술이 만났을 때 우리는 무적이 됩니다. 대원들이 환호했어요. 한국인과 미국인이 어깨를 나란히 했죠. 저녁 두 사람의 집. 민준이 한국 음식을 만들고 제시카가 와인을 따랐어요. 여보, 알아요? 제시카가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뭐요? 우리가 셋이 될 거예요. 민준이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정말이에요? 제시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에 손을 올렸어요. 민준이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영원히. 나도 사랑해요. 우리의 아기도. 창밖으로 별이 빛났어요. 동양의 호랑이와 서양의 독수리가 만나 새로운 생명을 잉태했죠. 그들의 사랑은 국경도 문화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승리였어요. 루마니아 산맥 산악합동 훈련 캠프. 미군 특수부대 여군 케이트 대위는 한국군 민석을 보자마자 그녀의 시선이 민석에게 고정되었어요. 알 수 없는 묘한 감정을 느꼈죠. 한국군 특전사는 총은 좀 쏠 줄 아나? 내가 가르쳐 줄까 하는데 동양인이라고 무시하며 모든 부대원들 앞에서 내기를 제안한다. 2000m 사격에서 자기를 이기면 하룻밤을 주겠다며 말하며 박대위를 모두 앞에서 조롱거리로 만든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사실을요. 그 전에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시청 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산맥의 겨울은 잔인했습니다. 나토 산악전 훈련센터로 향하는 군용 트럭 안에서 민석은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눈 덮인 산봉우리들이 마치 거대한 백색 파도처럼 하늘을 향해 솟아있었죠.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추위가 트럭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가슴 주머니를 스쳤어요. 그곳에는 낡은 군번줄이 있었습니다. 3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함께했던 동료의 것이었죠. 왜 나만 살아남았을까? 이 질문이 그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더 강해지기 위해, 더 이상 누구도 잃지 않기 위해.
훈련센터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나라에서 온 특수부대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각자의 언어로 떠들며 서로를 평가하는 눈빛들이 오갔습니다. 민석은 조용히 자신의 짐을 정리했어요. 굳이 무리에 섞일 필요는 없었죠. 저기 봐, 동양인이야.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민석은 못 들은 척했어요. 이런 시선은 익숙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한국에서 왔나 보네. 전형적인 조용한 동양인이군. 차가운 여성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케이트 대위였어요. 금발을 타이트하게 묶은 그녀는 180cm가 넘는 키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죠. 미군 특수부대 배지가 그녀의 가슴에서 빛났습니다. 내가 케이트 대위다. 이번 훈련의 수석 교관이지. 그녀의 시선이 민석에게 고정되었어요. 한국군 특전사 박소령이군. 들어보니 꽤 실력이 있다던데. 목소리에는 명백한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했죠. 그저 배우러 왔을 뿐입니다. 대위님. 케이트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배우러? 좋아. 그럼 특별 수업을 해주지. 순간 주변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케이트는 높은 산 정상을 가리켰어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곳이었죠. 2000m 저격. 움직이는 표적. 바람 속도는 초속 15m를 넘고 기온은 영하 25도. 할 수 있겠나? 다른 훈련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거의 불가능한 도전이었으니까요. 거절해도 돼. 동양인들은 원래 신중하니까. 케이트의 말에 몇몇이 낄낄거렸습니다. 민석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분노?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묻어둔 자신감이었죠. 하겠습니다. 단 3글자.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1시간 후 산 중턱의 사격장. 눈보라가 미친 듯이 몰아쳤습니다. 시야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죠. 2000m 아래 계곡에는 와이어에 매달린 표적이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케이트가 먼저 사격 자세를 잡았습니다. 잘 봐도 이게 진짜 저격이야. 탕. 첫 발이 표적의 정중앙을 관통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죠. 5발 모두 명중. 완벽했습니다. 훈련생들이 감탄사를 터뜨렸어요. 믿을 수 없군. 역시 케이트 대위야. 그녀가 일어서며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눈빛이었죠. 내 차례야, 박소령. 민석이 천천히 엎드렸어요. 그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소총을 어깨에 대는 순간 세상이 고요해졌어요. 눈보라 소리도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모두 사라졌죠. 그의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총은 마음으로 쏘는 거야. 스승님의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울려 퍼졌어요. 첫 발, 표적의 정중앙. 하지만 민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발은 첫 번째 구멍을 정확히 통과했어요.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였죠. 이건 불가능해. 누군가가 숨을 삼켰습니다. 마지막 5번째 발. 민석은 갑자기 총구를 위로 들었어요. 뭘 하는 거야? 케이트가 눈살을 찌푸렸죠.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모두가 당황한 표정으로 표적을 바라봤어요. 빗나간 것 같았죠. 그때였습니다. 쨍그랑. 2500m 떨어진 절벽에서 뭔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망원경을 든 교관이 소리쳤습니다. 맙소사. 절벽에 고드름을 맞췄어. 손톱만한 크기인데. 침묵이 훈련장을 뒤덮었습니다. 민석이 일어나며 총을 내려놓았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죠. 운이 좋았습니다. 케이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운이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인지 충격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죠. 민석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연민이 담겨 있었어요. 대위님도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표적을 맞추는 것과 마음을 맞추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단지 바람과 친구가 되었을 뿐이에요. 케이트의 주먹 떨렸습니다. 굴욕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다른 훈련생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조용한 동양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괴물이었죠. 박소령. 독일군 대위가 다가왔어요. 당신 정말 인간이 맞습니까? 민석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가끔 그게 궁금합니다. 그의 시선이 멀리 눈 덮인 산을 향했어요. 그곳 어딘가에 죽은 동료들이 있는 것 같았죠. 케이트는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옮기며 뒤돌아봤어요. 민석은 여전히 산을 바라보고 있었죠. 외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사람처럼. 저 남자 대체 뭘 짊어지고 있는 거지? 처음으로 케이트의 마음속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단순한 경쟁심이 아닌 진짜 궁금증이었죠. 그날 밤 훈련센터 식당은 민석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조용히 구석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여전히 혼자였죠. 케이트가 식판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여기 앉아도 돼? 민석이 고개를 들었어요. 놀란 표정이었죠. 물론입니다. 케이트가 앉으며 말했어요. 미안해. 아까는 내가 무례했어. 괜찮습니다. 누구나 자존심은 있으니까요. 케이트가 민석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 뭔가요? 그 실력. 어떻게 얻은 거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민석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을 잃으면 더 강해지고 싶어집니다. 다시는 잃지 않기 위해서요. 케이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누굴 잃었어? 전부요. 제 분대 전체를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케이트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아도 아버지를 잃었어. 이라크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알아본 순간이었죠. 그래서 더 강해지려고 했어. 남자들보다 더 완벽해지려고.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대위님, 때로는 약함을 인정하는 것도 강함입니다. 케이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 것은 처음이었죠. 밖에서는 눈보라가 계속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식당 안은 따뜻했어요. 이것이 그들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앞으로 닥칠 위험을 아직 모른 채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죠. 새벽 4시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훈련센터를 찢어놓았습니다. 민석은 벌떡 일어났어요. 전투 본능이 즉시 깨어났죠. 복도에는 이미 발걸음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긴급 집합. 모두 작전실로. 케이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묻어났죠. 작전실에 들어서자 거대한 스크린에 한 남자의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광대뼈, 차가운 회색 눈동자, 왼쪽 뺨을 가로지르는 긴 흉터. 빅터 이바노프, 나토 정보 장교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직 소련 스페츠나츠 대령. 냉전이 끝난 후 용병이 되었고 지금은 동유럽 최대 무기밀매 조직을 이끌고 있습니다. 민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그의 조직이 판매한 무기들이 돌아다녔으니까요. 48시간 전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카르파티아 산맥 깊숙한 곳의 위성 사진이었죠. 목표는 이곳. 우리의 비밀 연구시설입니다. 차세대 스마트 무기 시스템의 핵심 데이터가 보관되어 있죠. 순간 작전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케이트가 손을 들었어요. 보안은 어떻게 뚫렸습니까? 내부자가 있습니다. 빅터는 이미 접근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민석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대신 그 단어만큼 군인에게 끔찍한 것은 없었죠. 정보 장교가 계속 말했어요. 여러분이 막아야 합니다. 8명으로 팀을 구성할 겁니다. 이름이 호명되기 시작했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체코, 그리고 한국, 박민석 소령. 마지막으로 팀 지휘관은 케이트 대위입니다. 케이트가 앞으로 나섰어요. 어제와는 다른 프로페셔널한 모습이었죠. 부지휘관은 박소령이 맡겠습니다. 몇몇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어제의 저격 실력을 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죠. 케이트와 민석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서로 작은 끄덕임을 교환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 장교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시설 주변은 전자기 폭풍 지역입니다. 헬기나 드론은 접근 불가능해요. 도보로 48시간을 행군해야 합니다. 민석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되었어요. 영하 30도, 고도 3000m, 48시간. 극한의 조건이었죠. 장비는 기본 장비만 가능합니다. 무게 때문에 많이 들고 갈 수 없어요. 1시간 후 팀은 준비를 마쳤습니다. 민석은 각자의 배낭을 점검했어요. 독일군 한스가 너무 많은 탄약을 넣고 있었죠. 탄약을 줄이고 물을 더 넣으세요. 산에서는 탈수가 더 위험합니다. 한스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도 산이 많나요? 제 고향의 70%가 산입니다. 산은 제 친구예요. 케이트가 다가왔습니다. 준비됐어? 예. 하지만 대위님, 빅터는 함정을 놓을 겁니다. 알아. 그래서 당신이 필요해.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신뢰감이 흘렀어요. 출발 후 6시간. 팀은 숲속을 조용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선두에서 길을 찾고 케이트가 중앙에서 지휘했죠. 갑자기 민석이 주먹을 들어 올렸어요. 정지, 신호였습니다. 그의 눈이 바닥을 훑었어요. 낙엽 사이로 가느다란 철선이 보였죠. 부비 트랩. 케이트가 다가왔어요. 빅터의 작품이군. 민석이 조심스럽게 철선을 따라갔습니다. 나무 위에 숨겨진 클레이모어 지뢰가 있었어요. 전형적인 소련식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변했어요. 이건 미끼예요. 진짜는 따로 있습니다. 순간 숲이 폭발했습니다. 탕탕탕. 사방에서 총알이 날아왔어요. 매복이었죠. 엄폐. 케이트의 외침과 동시에 모두가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민석은 순간적으로 적의 위치를 파악했어요. 총구 화염, 소리의 방향, 나무숲의 움직임. 모든 것이 정보였죠. 2시 방향 3명, 10시 방향 2명, 후방 1명. 그의 정확한 보고에 케이트가 즉시 대응했어요. 한스, 토마스, 2시 제압, 나머지는 10시. 팀워크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후방의 저격수를 노렸어요. 숨을 참고 심장박동을 늦추고 그리고 탕. 200m 떨어진 나무 위에서 누군가 떨어졌습니다. 후방 클리어. 전투는 10분 만에 끝났어요. 적 6명, 제압, 아군 피해 없음. 폴란드군 야체크가 감탄했습니다. 대단해요. 박소령. 어떻게 매복을 알았죠? 숲이 너무 조용했어요. 새들이 없었죠. 누군가 먼저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케이트가 민석을 바라봤어요. 눈빛에 존경이 담겨 있었죠. 덕분에 살았어. 밤이 되었습니다. 팀은 작은 동굴에서 야영을 했어요. 불을 피울 수 없어 모두가 추위에 떨었죠. 민석이
배낭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핫팩이었어요. 이걸 나눠 쓰세요. 팀원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한국 기술이군요. 체코군 말액이 웃었어요. 케이트도 핫팩을 받으며 미소 지었죠. 고마워.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어제의 차가움은 온데간데 없었죠. 민석이 동굴 입구에서 보초를 섰습니다. 케이트가 다가왔어요. 교대할게. 괜찮습니다. 잠이 안 와요. 아프가니스탄 때문에?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도 이런 밤이었어요. 조용하고 춥고 별이 많고. 케이트가 옆에 앉았습니다. 뭐가 잘못됐어? 제가 너무 믿었어요. 현지 가이드를요. 그가 우리를 함정으로 이끌었죠.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2명이 죽었습니다. 제 부하들이요. 저만 살았어요. 케이트의 손이 민석의 어깨를 살짝 만졌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빅터, 케이트가 말했어요. 그도 비슷한 과거가 있대. 소련이 무너질 때 그의 부대원들이 버려졌다고. 그래서 복수를? 아마도. 하지만 그건 핑계야.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니까. 민석이 케이트를 바라봤어요. 대위님은 강하시네요. 아니야. 케이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나도 매일 아버지 생각을 해. 만약 내가 군인이 되지 말라고 했다면 살았을까? 민석이 케이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미래는 지킬 수 있죠. 케이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당신, 겉보기와 달라. 대위님도요. 두 사람이 작게 웃었습니다. 갑자기 민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뭔가 온다.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많았어요. 너무 많았죠. 케이트가 벌떡 일어났어요. 모두 깨워. 저기다. 동굴 밖이 붉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클레어였어요. 포위됐어. 한스의 목소리가 떨렸죠. 민석이 재빨리 주변을 살폈어요. 동굴 뒤쪽에 좁은 틈이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명씩만 가능합니다. 케이트가 결단을 내렸어요. 박소령이 선두, 나는 후미. 지금 당장 움직여. 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총성이 울렸습니다. 빅터의 부하들이 공격을 시작한 거예요. 좁은 틈새를 빠져나가는 동안 민석과 케이트가 교대로 어무 사격을 했죠. 이렇게 계속 쫓길 순 없어. 케이트가 이를 갈았어요. 민석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5km 앞에 협곡이 있어요. 그곳에서 역습할 수 있습니다. 좋아. 그곳으로. 팀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계속 추격자들의 소리가 들렸죠. 민석의 마음이 뛰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케이트가 옆에서 달리고 있었고 팀원들이 함께했죠. 이번엔 지킨다. 그의 결의가 단단해졌습니다. 협곡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운명이 결정될 것 같았죠. 협곡에서의 전투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죠. 민석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검은 구름이 무서운 속도로 몰려오고 있었어요. 블리자드가 옵니다. 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케이트가 날씨 측정기를 확인했습니다. 바늘이 미친 듯이 떨리고 있었죠. 기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 이건 순간 바람이 폭발했습니다. 눈이 칼날처럼 날아왔어요. 시야가 순식간에 사라졌죠. 손을 뻗어도 앞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서로 묶어. 민석이 외쳤어요. 그의 목소리조차 바람에 묻혀버렸죠. 팀원들이 로프로 서로를 연결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놓치면 영원히 잃을 수 있었어요.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영하 40도.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것 같았죠. 이대로는 얼어 죽어. 한스가 비명처럼 외쳤어요. 민석이 필사적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하얀 지옥 속에서 뭔가를 찾고 있었죠. 그때 그의 눈에 검은 틈이 보였어요. 동굴이에요. 이쪽으로. 팀이 간신히 동굴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모두가 헐떡이며 쓰러졌어요. 살았다. 야체크가 중얼거렸죠. 하지만 민석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이 동굴, 뭔가 이상했어요. 이건 자연 동굴이 아닙니다. 케이트가 손전등을 켰어요. 벽면에 얼음이 푸른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빙하, 동굴이야. 수천 년 된 얼음이 만든 거야. 동굴은 깊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여기로 가면 반대편으로 나갈 수 있을까? 마렉이 물었어요. 민석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젖은 종이가 찢어질 것 같았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하지만, 빙하, 동굴은 미로예요. 한번 길을 잃으면 말을 끝내지 않아도 모두가 알았습니다. 죽음이었죠. 케이트가 결정을 내렸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밖에서는 살 수 없어. 팀이 동굴 깊숙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얼음 벽이 기괴한 형태로 솟아 있었어요. 마치 얼어붙은 파도 같았죠. 발밑에서는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석이 선두에 섰어요. 그의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30분쯤 지났을까요? 토마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들려? 모두가 귀를 기울였어요. 멀리서 뭔가 울리는 소리가 들렸죠. 물소리야. 케이트가 안도했어요. 아니요.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발소리예요. 순간 동굴이 폭발했습니다. 탕탕탕. 총알이 얼음 벽을 깨뜨렸어요.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죠. 매복이다. 빅터의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좁은 동굴에서는 엄폐할 곳이 없었죠. 얼음 기둥 뒤로 몸을 숨겼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으악! 한스가 비명을 질렀어요. 총알이 그의 다리를 관통했죠. 한스. 야체크가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야체크의 어깨에도 총알이 박혔어요. 두 명이 쓰러졌습니다. 피가 얼음 위로 번져갔죠. 민석의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어요. 아프가니스탄의 악몽이 되살아났죠. 안 돼. 또 잃을 순 없어. 그가 일어섰습니다. 총알이 스치고 지나갔지만 상관없었어요. 탕, 탕, 탕. 정확한 사격이 적들을 침묵시켰습니다. 하나, 둘, 셋. 케이트도 뒤따랐어요. 두 사람의 호흡이 완벽하게 맞았죠.
5분 후 총성이 멈췄습니다. 적들은 모두 쓰러졌어요. 하지만 상황은 최악이었죠. 한스는 의식을 잃었고 야체크는 겨우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지혈해야 해. 케이트가 응급키트를 꺼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죠. 추위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민석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할게요. 대위님은 경계를 서세요. 그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어요. 전투 의무병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죠. 붕대를 감고 지혈제를 뿌리고 모르핀을 주사했습니다. 살 수 있을까? 마렉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살아야죠. 민석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부상자를 데리고는 움직일 수 없었죠. 케이트가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신호는 잡히지 않았어요. 젠장. 그녀가 처음으로 욕을 했습니다. 그때 토마스가 적의 무전기를 가져왔어요. 이거 들어보세요. 러시아어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석이 귀를 기울였어요. 특전사 시절 배운 러시아어가 도움이 되었죠. 빅터가 이미 시설에 도착했대요. 케이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언제? 2시간 전이요. 지금쯤 데이터를 빼내고 있을 겁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임무가 실패할 위기였죠. 민석이 케이트를 바라봤습니다. 가야 해요. 부상자들은 여기 남겨두고요. 토마스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안 돼. 동료를 버릴 순 없어. 민석이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럼 다 같이 죽을 건가요? 빅터가 그 데이터를 가져가면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케이트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휘관으로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죠. 내가 남을게. 마렉이 말했어요. 걔도 토마스가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부상자들을 지킬게요. 대위님과 박소령은 가세요. 케이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미안해. 미안할 거 없어요. 이게 우리 일이잖아요. 민석이 자신의 배낭을 열었습니다. 남은 탄약과 식량을 모두 꺼냈어요. 6시간 후에 구조대가 올 겁니다. 그때까지만 버티세요. 걱정 마. 우린 나토 최고의 전사들이야. 악수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작별이었죠. 민석과 케이트가 동굴 깊숙이 들어갔어요. 둘만 남았습니다. 무서워? 케이트가 작게 물었어요. 예, 무서워요. 민석의 솔직한 대답에 그녀가 놀랐습니다. 하지만 대위님이 있어서 괜찮아요. 케이트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언제부터 이 남자를 이렇게 믿게 된 걸까요? 나도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얼음, 동굴의 푸른 빛이 그들을 감쌌어요. 동굴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때로는 기어가야 할 정도였죠. 민석이 앞장섰어요. 그의 등을 보며 케이트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갑자기 바닥이 꺼졌습니다. 아, 케이트가 미끄러졌어요. 깊은 구멍으로 떨어지려는 순간 민석의 손이 그녀를 잡았습니다. 놓치지 않을게요. 그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케이트를 끌어올린 후 두 사람은 잠시 숨을 고르며 앉았습니다. 고마워. 우린 파트너잖아요. 파트너. 그 단어가 케이트의 마음을 울렸어요. 멀리서 빛이
보였습니다. 출구였어요. 하지만 그 너머에는 빅터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민석이 총을 점검했어요. 준비됐어요? 케이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두 사람이 빛을 향해 걸어갔어요. 진짜 전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연구시설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콘크리트 벙커처럼 생긴 건물이 절벽에 박혀 있었어요. 주변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죠. 민석이 망원경으로 관찰했습니다. 입구에 쓰러진 경비원들이 보였어요. 늦었어요. 이미 들어갔습니다. 케이트가 이를 악물었죠. 아직 시간이 있어. 폭파 준비를 하려면 최소 30분은 걸릴 거야. 두 사람이 시설로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부서진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는 붉은 비상등만 깜빡이고 있었죠. 바닥에는 핏자국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민석이 앞장섰어요. 발소리를 죽이며 천천히 전진했죠. 갑자기 케이트가 멈췄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시설 직원들의 가족 사진이었죠. 행복해 보이는 얼굴들. 이 사람들. 케이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 죽었겠지? 민석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막을 거예요. 더 이상의 희생은 없을 겁니다. 케이트가 깊은 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죠. 민석, 나 사실은. 그녀가 말을 멈췄습니다. 뭐예요? 아버지가 날 군인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 아들이 없었거든. 케이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어릴 때부터 총을 쏘게 했어. 강해지라고, 완벽해지라고, 매일매일.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난 감정을 죽였어. 약한 모습을 보이면 실망할까봐. 민석이 케이트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아픔이 느껴졌죠. 그런데 아버지가 죽었을 때 난 울지도 못했어. 이미 감정이 얼어붙어 있었거든. 눈물이 케이트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민석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비슷해요. 케이트가 놀란 눈으로 그를 봤죠. 특전사가 되고 처음 임무였어요. 민간인 구출 작전이었죠. 민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 분대원 중에 막내가 있었어요. 19살. 겁이 많았지만 착한 녀석이었죠.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제가 먼저 정찰을 나갔어요. 안전하다고 신호를 보냈고 분대가 들어왔죠. 민석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제가 놓친 지뢰가 있었어요. 막내가 밟았죠. 케이트가 숨을 삼켰어요. 제 눈앞에서 제 실수로. 민석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완벽해지려고 발버둥 쳤어요. 다시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 또 케이트가 민석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둘 다 상처투성이네.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민석이 그녀를 똑바로 봤습니다. 살아있으니까 계속 싸울 수 있어요. 죽은 사람들의 목까지. 케이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빛이 다시 단단해졌죠. 그때 지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계음과 러시아어 고함 소리였어요. 빅터야. 두 사람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 3층. 거대한 서버룸이 나타났어요. 한가운데 빅터가 서 있었죠. 실제로 본 그는 사진보다 더 위압적이었습니다.
2미터에 가까운 키, 근육질 몸, 그리고 차가운 회색 눈. 드디어 왔군. 빅터가 러시아 억양이 섞인 영어로 말했어요. 나토의 개들. 그의 손에는 기폭 장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버 곳곳에 C4가 설치되어 있었죠. 이미 데이터는 복사했어. 이제 증거를 없애는 일만 남았지. 케이트가 총을 겨눴어요. 버튼을 누르면 당신도 죽어. 빅터가 웃었습니다. 섬뜩한 웃음이었어요. 죽음? 난 이미 죽었어. 소련이 무너질 때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내 부하 47명이 시베리아에서 얼어 죽었어. 정부는 우리를 버렸지. 존재하지 않는 부대라고. 민석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건가요? 무고하다고? 너희 서방 놈들이 무고해? 빅터가 포효했어요. 너희가 만든 무기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알아? 순간 민석이 움직였습니다. 총알보다 빠르게 옆으로 굴렀어요. 빅터가 숨겨둔 부하가 나타나 총을 쐈지만 이미 늦었죠. 탕! 민석의 총이 부하를 쓰러뜨렸습니다. 동시에 케이트가 반대편으로 돌진했어요. 또 다른 부하가 나타났지만 그녀의 발차기가 먼저였죠. 완벽한 팀워크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한 파트너처럼. 빅터가 당황했어요. 예상 밖이었죠. 불가능해. 그가 기폭 버튼을 누르려 했습니다. 그 순간 민석이 소총을 들었어요. 시간이 느려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버튼만 보였죠. 아니, 버튼을 잡은 빅터의 엄지손가락만. 마음으로 쏴라. 스승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민석이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도 멈춘 것 같았죠. 탕! 총알이 정확히 기폭 장치를 맞췄습니다. 빅터의 손에서 장치가 날아갔어요. 이런. 빅터가 예비 권총을 뽑으려 했지만 케이트가 이미 그의 뒤에 있었습니다. 쿵. 그녀의 개머리판이 빅터의 머리를 가격했어요. 거구가 쓰러졌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이 거친 숨을 쉬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해냈어. 케이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죠. 민석이 다가가 C4를 조심스럽게 채취하기 시작했어요. 손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격을? 케이트가 물었어요. 당신을 믿었으니까요.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쏘는 순간 당신이 빅터를 제압할 거라고 믿었어요. 케이트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신뢰를 받아본 적이 있었나요? 폭탄을 모두 해체한 후 민석이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말이 필요 없었죠. 케이트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민석을 껴안았어요. 고마워. 단 두 글자.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죠. 민석도 그녀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는 것 같았죠. 우리가 해냈어요. 아니. 케이트가 고개를 들어 그를 봤어요. 당신이 해낸 거야. 당신이 날 구한 거야. 여러 번이나. 민석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우린 서로를 구한 거예요.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렸어요. 구조대가 도착한 것 같았죠. 빅터가 신음하며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끝난 게임이었어요. 너희가 이겼어. 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아. 나 같은 사람은 계속 나타날 거야. 민석이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럼 우리도 계속 막을 겁니다. 케이트가 덧붙였어요. 함께요. 두 사람이 다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전후에? 아니었어요. 이건 그보다 더 특별한 무언가였죠. 밖으로 나왔을 때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카르파티아의 설산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아름다웠죠. 끝났네요. 민석이 말했어요. 아니. 케이트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작이야. 우리의 시작. 그녀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차가움이 사라지고 따뜻함이 가득했죠. 민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로움과 죄책감 대신 희망이 보였어요.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부상당한 동료들도 무사히 구조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죠. 모두가 살았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잃지 않았어요. 민석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형제들아, 봤지? 이번엔 지켰어. 케이트가 그의 팔을 잡았어요. 가자. 집으로. 집. 그 단어가 새롭게 들렸습니다. 어디든 케이트와 함께라면 집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죠. 훈련센터, 강당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민석과 케이트가 단상에 서 있었어요. 나토 사령관이 직접 훈장을 달아주었죠. 두 분의 용기와 헌신이 유럽을 구했습니다. 사령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민석은 별로 기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두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케이트를 슬쩍 바라봤어요. 그녀도 같은 생각인지 표정이 어두웠죠. 시상식이 끝난 후 팀원들이 다가왔습니다. 한스는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밝게 웃었어요. 박소령, 케이트 대위, 정말 감사합니다. 야체크도 팔을 붕대로 감은 채 악수를 청했죠. 당신들이 진짜 영웅이에요. 민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웅입니다. 함께 했으니까요. 그날 밤 환송 파티가 열렸어요. 하지만 민석은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기가 힘들었어요. 밖은 춥고 맑았죠. 별이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네. 케이트가 나타났어요.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었죠. 시끄러운 건 싫어해? 가끔은 조용한 게 좋아요.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케이트가 옆에 섰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봤죠. 저기 가볼래? 케이트가 산 정상을 가리켰어요. 지금요? 마지막 밤이잖아. 그 말에 민석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지막이라니. 두 사람은 천천히 산을 올랐어요. 눈이 뽀드득거렸지만 이상하게 춥지 않았죠. 정상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하늘에 초록빛 커튼이 춤추고 있었어요. 오로라였죠. 와, 케이트가 감탄했습니다. 아름다워. 민석도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오로라가 아닌 케이트를 보고 있었죠. 초록빛에 물든 그녀의 얼굴이 더 아름다웠으니까요. 민석, 케이트가 돌아봤어요. 난 변했어. 당신 덕분에. 저도요. 민석이 부드럽게 말했죠. 당신을 만나고 깨달았어요. 혼자가 아니어도 된다는 걸. 케이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강함이 뭔지 이제 알 것 같아. 모든 걸
혼자 짊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나누는 거였어. 민석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상자였죠. 이거. 상자를 열자 탄피 하나와 작은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첫날 저격 대결 때 사용한 탄피예요. 그리고 이건 주머니 안에는 붉은 실로 짠 작은 부적이 있었어요. 한국 전통 부적이에요. 보호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해요. 케이트가 부적을 손에 쥐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민석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간 케이트가 민석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뺨에 입을 맞췄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민석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죠. 나도 줄 게 있어. 케이트가 목에서 군번줄을 풀었어요. 그녀 아버지의 것이었죠. 이건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는 거야.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민석의 마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연락할게요. 내일? 내일. 민석이 약속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거야. 꼭. 케이트가 단호하게 말했죠. 오로라가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두 사람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잘 가, 파트너. 케이트가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눈은 슬펐죠. 곧 봐요, 파트너.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민석은 창밖으로 작아지는 카르파티아 산맥을 바라봤죠. 가슴 속 군번줄이 묵직했습니다. 케이트와의 연결고리였어요. 1년 후 워싱턴 DC 펜타곤 5층 사무실. 케이트는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어요. 국제협력 담당관이 된 후로 매일이 전쟁 같았죠. 대위님, 부관이 뛰어 들어왔어요. 아시아 지역 협력 장교 명단이 나왔습니다. 케이트가 무심히 서류를 받았어요. 일본, 태국, 필리핀, 그리고 한국.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한국군 파견, 장교 박민석 소령. 손이 떨렸어요.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죠. 대위님, 괜찮으세요? 부관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케이트는 듣지 못했어요. 그녀는 이미 달리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뛰어내려 로비로. 정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군복을 입은 모습은 1년 전과 같았지만 표정이 밝아져 있었죠. 민석. 케이트가 소리쳤어요. 민석이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활짝 웃었어요. 왔어요, 파트너. 케이트가 그에게 뛰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민석이 그녀를 꼭 안았어요. 보고 싶었어요. 그아도 매일매일.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어졌죠. 이제 매일 볼 수 있겠네. 케이트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3년 동안요.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3년? 너무 짧은데? 두 사람이 웃었어요. 민석이 가슴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그곳엔 케이트의 군번줄이 있었죠. 케이트도 목걸이처럼 건 부적을 만졌어요. 저녁 같이 먹을래? 케이트가 물었어요. 좋아요. 한국 음식 어때요? 뭐든 좋아. 당신과 함께라면. 손을 맞잡고 펜타곤을 나섰습니다. 워싱턴에 벚꽃이 막 피기 시작했어요. 분홍빛 꽃이 피 바람에 흩날렸죠. 케이트, 응?
행복해요? 케이트가 민석을 올려다봤어요. 그녀의 눈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야. 민석이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도요. 두 사람이 벚꽃 거리를 걸어갔어요. 전쟁의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위험한 임무가 기다리고 있겠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카르파티아의 혹독한 겨울이 두 사람을 만나게 했고 워싱턴의 따뜻한 봄이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두 전사의 새로운 이야기가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멀리서 펜타곤의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알리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민석과 케이트의 새로운 삶을 알리는 소리이기도 했죠.